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의 사회를 맡은 SCK 이경미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BIM에서 AI까지 토목 건설 분야의 디지털 프로젝트 딜리버리 최신 트렌드와 오토데스크의 글로벌 사례를 주제로 오토데스크와 SCK가 함께 준비한 시간입니다. 오늘 발표를 진행해 주실 두 분의 연사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김덕진 이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코리아 기술팀에서 토목 담당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김덕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SCK의 이정원 매니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CK에서 토목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원 매니저입니다. 네, 최근 건설 산업은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BIM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기반의 설계와 시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여기에 인공지능, 즉 AI 기술이 결합되면서 더 스마트하고 예측 가능한 프로젝트 수행 환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토목 건설 분야의 디지털 프로젝트 딜리버리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토데스크 기술을 어떻게 AI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I를 활용을 위한 건설 디지털 기술 발전 방향 같은 경우는 저희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김덕진 이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대규모 토목공사 BIM CDE 활용 사례 소개는 저희 SCK의 이정원 매니저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김덕진입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세션은 AI 활용을 위한 건설 디지털 기술 발전 방향이고요. AI 자체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저희 이제 오토데스크가 오토데스크 유니버시티를 통해서 AI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어나운스한 이후에 저희 굉장히 그 다양한 오토데스크의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필드에서 어떤 이제 AI 피처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지 아마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례 위주로 좀 궁금증도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고객분들을 하고 미팅을 진행을 할 때 AI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고객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AI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어떤 것들부터 좀 진행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물어보시다 보니까 그런 궁금증을 좀 한꺼번에 해소를 좀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아젠다는 아까 전에 처음 설명하실 때 잠깐 나오긴 했지만 일단은 AI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부터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AI 활용의 가장 큰 대전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실제 이제 오토데스크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오토데스크 플랫폼 기반으로 이제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그리고 AI와 플랫폼의 결합을 통한 업무 효율성들을 좀 확장한 사례들, 효율적으로 바꾼 사례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건설 분야에서 사실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많은 종류의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이 많이 취급이 되고 있죠. 현재도 그런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취급이 되고 있고 그럼 이제 다양한 이런 건설 분야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AI를 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라는 궁금증을 아마 가지게 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대전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구현을 위한 가장 큰 대전제는 사실 명확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데이터, 두 번째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는 빔 데이터. 제가 이제 뒤쪽에 제너레이티브 AI에서 조금 더 워크플로우로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은데 이 빔 데이터는 에셋화 되어 있고 정보가 잘 들어가 있는 데이터여야 하고요. 그 데이터가 플랫폼 안에 잘 축적이 되었을 때 이걸 기반으로 AI 엔진이 구축이 되고 실제 엔드 유저가 활용할 수 있는 AI 피처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제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AI 기술 중에 하나인 건설 산업의 AI 기술 중에 하나인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기존에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나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업 초기 단계에 우리가 어떤 최적화된 대안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최적화된 안을 찾는 이제 그런 기술로서 이제 계속적으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실제 플랫폼 안에서 계속적으로 도입하고 나와진 결과들에 대한 아웃풋이 계속적으로 학습이 되고, 그것이 그 다음 프로젝트에 좀 더 나은 대안을 창출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제너레이티브 AI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너레이티브 AI의 이제 워크플로우 및 전제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마 오늘 이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전문 개발자라기보다는 실제 이제 필드에서 근무를 하시는 엔지니어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엔지니어 입장에서 제너레이티브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지를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좀 워크플로우를 간결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를 잠깐 머리에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보시는 게 그 실제로 이제 엔드 유저가 활용할 수 있는 AI 피처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씩 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AI의 대전제에서도 데이터, 그 중에서도 빔 데이터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너레이티브 AI 마찬가지입니다. 빔 데이터가 필수적이고요. 이 빔 데이터는 에셋화 되어 있는, 지금 오른쪽에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에셋화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구현에 필요한 다양한 설계나 시공 정보들이 잘 들어가 있는 이런 에셋화된 빔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플랫폼 내에 체계적으로 축적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제너레이티브 AI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제너레이티브 AI의 컨셉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실무 엔지니어 분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관리자 분들께서 실제 제너레이티브 AI의 컨셉을 잡을 때 가장 많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제너레이티브 AI를 어디까지 구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현 범위, 그리고 그 구현 범위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한 구현 범위를 어느 정도 선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실제 현재 현업에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봐야 할 무수히 많은 법령이나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실제로 표준화하고 패턴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제너레이티브 AI의 구현 범위와 그 다음에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수히 봐야 할 기타 데이터들 중에 패턴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실제 제너레이티브 AI의 컨셉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바로 엔지니어 분들께서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컨셉이 완성이 되면은 AI 엔진이 이제 구축이 되고요. 그 이후에 실제 엔드 유저가 활용할 수 있는 AI 피처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은 이 모든 빔 데이터부터 우리가 패턴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 그리고 엔드 유저가 최종적으로 활용하는 모든 AI 피처들이 플랫폼 안에 전부 잘 축적이 되어야 한다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플랫폼, 이 모든 걸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플랫폼, 그리고 빔 데이터, 에셋화 되어 있고 설계 시공 정보가 들어가 있는 빔 데이터, 그리고 표준화, 패턴화할 수 있는 요소를 통해서 컨셉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제너레이티브 AI가 구현이 될 때 이 모델 자체가 우리 회사의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과 얼라인이 맞춰져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사례 위주로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사례는 하수 처리장 플래닝 자동화를 한 사례이고요. 레이아웃이라든가 어떤 이퀴먼트 셀렉션, 그리고 사이징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물 배치에 관련된 반복 검토에 대한 작업을 자동화한 제너레이티브 A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안이 최적화가 되면서 빔 모델로 추출이 되고 그와 동시에 도면과 수량까지 추출되는 형태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제너레이티브 AI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패턴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먼저 선정을 한 이후에 이 패턴화된 요소 기반으로 제너레이티브 AI를 적용을 했고, 이제 실제 모델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나와진 아웃풋은 빔 모델로 자동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빔 모델 기반으로 도면이나 수량까지 자동 생성된다라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례는 아까 방금 전에 보신 사례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 아마 눈으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디테일이 훨씬 더 들어가 있는 사례임을 아마 눈으로 딱 보시면 바로 감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한 인테이크 퍼실리티 레이아웃을 최적화한 제너레이티브 AI 사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엔지니어 분께서 이 법령이나 기준들의 패턴화 가능한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하셔서 이걸 전부 룰 패턴화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룰 패턴화를 하신 룰 패턴화를 바탕으로 제너레이티브 AI를 적용을 했고 실제 이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이런 비슷한 류의 프로젝트를 이제 가지고 초기 대안 도출에 필요한 시간이 기존에 한 평균 이틀 정도 소요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1시간으로 혁신적으로 단축한 굉장히 고무적인 사례고요. 네. 이 사례는 국내 사례입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이제 가져온 사례들이 다 해외 사례들을 가지고 왔는데 요거 이제 국내 사례이고 굉장히 좋은 사례여서 사실 제가 이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내용을 넣어놨고요. 저희가 뭐 말미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는 게 단순히 좀 이제 해외에서 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국내에 그런 기술들이 이미 들어와서 많은 고민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시간도 투데이에서 1시간으로 줄였다는 게 정말 엄청난 세이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사례는 실제 이제 교차로의 교통 흐름과 교통 안전을 개선한 연구 과제 안에서 제너레이티브 AI가 활용이 된 사례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개요는 사실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기존에 이제 교차로를 개선을 하면서 밑에 이제 그 노면 표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LED로 재시공을 하고 실제 날씨라든가 시간에 관계없이 교통 흐름이라든가 교통 안전을 개선할 수 있게 가시성을 굉장히 높인 그런 이제 프로젝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제너레이티브 AI가 활용이 된 거는 사실 이제 기존에 있는 교차로가 이제 개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LED 시공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안 최적화가 빨리 되어야 하고 실제 시공할 수 있는 안까지 빨리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너레이티브 AI가 활용이 되었고 실용화까지 올라간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례는 고속도로 이제 대안을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제너레이티브 AI가 활용이 된 사례이고요. 실제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제 오토데스크 유니버시티에서 계속적으로 선형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제너레이티브 AI들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 그거에 플러스 실제 대안을 최적화함과 동시에 포장 두께도 최적화할 수 있는 안을 같이 만들어서 실제 대안의 최적화안이 나오면서 동시에 포장 공사비까지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제너레이티브 AI로 구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케이스 스터디에서 시범 프로젝트 적용을 통해서 이제는 실제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 이 활용을 통해서 패턴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사례인데요. 역시 고속도로 프로젝트 플래닝 자동화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해서 초기 대안 검토의 효율을 극대화한 사례이고 지금 영상이나 이미지에서 나와진 이제 것들은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관련된 거지만 실제로는 이제 도로뿐만 아니라 철도, 배관, 송전선 그리고 간단한 부지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현되는 과정은 사실 앞서 보신 것들과 비슷합니다. 대안 검토 조건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이후에 자동 대안 검토를 통해서 나와지는 안 기반으로 엔지니어가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내고요.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그 다음 프로젝트에 더 나은 안을 도출할 수 있게끔 선순환이 돌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현재 제가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해서 설명드린 사례들이 사실은 뭐 오토데스크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기반들로 다 이제 만들어진 기술들이다 보니까 오토데스크 솔루션이랑 이렇게 연계가 잘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 조금 재밌는 게 이제 결과물을 저희 이제 오토데스크 포마로 가져가서 이제 기타 다른 분석에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더 재미있는 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테이크 퍼실리티 레이아웃 플래닝 같은 사례는 네. 국내 사례지만 굉장히 좀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그러면 근데 그거는 이제 대지가 있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구조물을 이제 배치하는 식의 형태로 해서 이렇게 보여졌는데 지금 여기에 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도로나 철도 이렇게 선형 기반으로의 네.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도로나 철도 같은 프로젝트에서는 국내 그 AI, 제너레이티브 AI 사례는 없나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사실 보여드리면 되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내 사례가 있고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전장과 이 전전 케이스를 통해서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오토데스크 디자인 앤 메이크 서밋에 실제로 이제 발표가 됐던 사례이고 국내 이제 탑 메이저 건설사에서 실제 이제 기술 제한형 입찰에 실제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을 해서 도로 프로젝트였는데 실제 이제 최적화된 선형과 최적화된 공사비 두 개를 다 이제 만족을 한 안을 도출한 그런 사실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보안이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도로나 철도 분야도 이렇게 국내 이제 이런 사례가 좋은 레퍼런스가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AI와 플랫폼을 결합해서 업무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바꾼 사례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사례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역시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는지를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었고 그게 가장 큰 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간단하게는 오늘 이제 웨비나가 좀 이제 제한된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다 보니까 간단하게 컨셉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존에는 파일 베이스로 액세스를 하던 거를 이제는 그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인포메이션, 정보에 직접적으로 액세스해서 그거를 추출해서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는 데이터를 만들고 뭐 문서가 됐든 뭐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빔 데이터가 됐건 그 데이터를 뭐 이제 플랫폼에다가 올리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조회해서 내가 그 안에서 뭔가 필요한 정보를 보고 싶을 때 데이터를 찾고 그 데이터를 열어서 그 데이터 안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그 정보가 내가 정말 찾으려고 했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사실 이런 시간들이 아마 실무를 많이 해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걸 잘 아실 텐데 네, 그 부분을 이제는 플랫폼에다가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고 빔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가 잘 들어가 있는 데이터여야겠죠. 당연히 데이터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 플랫폼에 AI를 결합을 해서 지금 밑에 영상에서 계속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실제 엔지니어가 이 올라가 있는 데이터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취득하고 싶을 때는 챗 형태로 뭐 이런 것 좀 알고 싶은데 이런 것 좀 조회해 보고 싶은데 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바로바로 그 정보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데이터를 저장을 한 이후에 그 안에서 뭔가 원하는 정보를 취득하기에 걸렸던 사실 불필요했던 시간들을 혁신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토데스크 어시스턴트와 그다음에 챗GPT를 활용한 두 가지의 예시 화면이 네, 보면 화면은 되겠네요. 그 내용 화면이고요. 네. 개념적으로는 이제 플랫폼과 AI가 결합된 형태다라고 결합되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거의 초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빔 기반 대화형 AI 인터페이스고요. 뭐 좀 내용을 조금 더 크게 잘 보실 수 있게 하려고 요 이제 영상을 좀 가지고 왔고 지금 보시는 거는 빔 데이터를 만들어서 플랫폼에 저장을 한 다음에 물론 이 빔 데이터는 에세타 되고 정보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인 거는 필수입니다. 데이터를 올린 이후에 실제로 그 이후에 엔지니어가 이제 그 데이터에 관련된 정보들을 조회할 때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채수로 그러니까 빔 솔루션에서 열어서 기능을 활용해서 찾아서 볼 수도 있겠지만 채수로 바로 검색해서 관련된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정보들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혁신적으로 단축이 되고 정확도도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조금 더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게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빔 데이터를 애세트하고 대화형 AI 인터페이스 플랫폼 구현을 통해서 프로젝트 수행을 효율적으로 혁신시킨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표준 라이브러리화 시켰고요. 그 이후에 이제 플랫폼 스토리지에 이 데이터들이 다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플랫폼과 그다음에 실제 프로젝트 팀이 활용하는 이 뷰어, 이 두 가지를 연동을 시켜서 실제 이제 신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플랫폼 내에 이미 애세트에서 축적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조합해서 실제 프로젝트 모델을 바로 구성을 함과 동시에 우리가 애세트되어 있다고 한다는 거는 그 안에 수량 정보들까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져와서 뷰어에서 조합을 해서 프로젝트 모델을 만든과 동시에 수량과 공사비까지도 빠르게 산출할 수 있는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 수행할 때 이런 수행 효율을 극대화한 사례이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거는 사실 이제 건축 모델이지만 실제로는 토목 프로젝트 그리고 토공까지도 애세트해서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들 관심들 가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표준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수와 어려움이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실제 그 이후에 나온 열매는 굉장히 그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바꿔서 수행할 수 있는 그 열매는 정말 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프로젝트 모델을 구축을 한 이후에 아까 뭐 전 영상에서 보신 것과 비슷하게 실제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나 객체 그리고 수량에 대한 정보들을 볼 때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채수로 조회를 해서 바로바로 조회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프로젝트에 수행하는 방법들을 좀 바꿨고요. 지금 사실 오른쪽 밑에서 돌고 있는 영상은 정확히는 어떤 영상이냐면은 이게 플랫폼이 실제로 이 회사에서는 여러 단계로 디벨롭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애세트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플랫폼에서 기능을 활용해서 조회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어시스턴트 이제 챗 개념의 어시스턴트를 가져와서 더 빠르게 정보를 조회하게 바뀐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그 전에 이 뷰어 안에서 데이터의 정보를 취득하는 시간과 이거를 갖다가 AI 결합을 통해서 자연어로 검색을 해서 엔지니어가 정보를 취득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사실 비교한 영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사례인데요. 실제 이제 그 유럽의 대형 메트로 프로젝트에 이 그 AI 플랫폼 결합이 도입이 된 사례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전부 이제 오토데스크 플랫폼 서비스 기반으로 개발이 된 것이다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모든 프로젝트 데이터를 플랫폼에 축적을 한 이후에 역시 프로젝트 플랫폼이랑 GPT를 연계를 했습니다. 연계를 해서 모든 프로젝트의 세부 정보를 프로젝트 팀이 자연으로 조회를 해서 실제 정보를 빠르게 취득을 할 수 있고 보시면은 정보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보가 플랫폼 내에 저장되어 있는 어느 파일에서 왔는지도 같이 조회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구현이 돼서 실제 업무 효율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꾼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빔 데이터로 모델을 구축을 했을 때 이제 그 기준에 관련된 데이터 그 기준에 관련된 것들을 추출을 해서 이제 학습이 이미 설계 기준이 학습된 GPTS에 그 데이터를 넣고 여기서 설계 기준에 위배된 거를 좀 알려줘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현재도 구현이 되어 있고 이것들이 이제 프로젝트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은 어떤 식으로 좀 더 디벨롭이 되고 있냐고 한다면은 실제 네이티브 솔루션 작업을 하는 솔루션 내에서 거기서 챗봇 형태로 어시스턴트 형태로 이런 것들을 조회해줘라고 한다면 작업하는 프로그램 내에서 정보도 보고 그 이상의 것들도 검토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챕터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서두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이유가 이제 파일 베이스 액세스가 아니라 데이터의 정보 자체 액세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커넥터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익스체인지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면은 뭐 플랫폼 내에 들어가 있는 뭐 빔데이터 관련된 검측이나 시퀀스 정보를 조회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프로젝트 데이터 기반으로 뭐 자연어 검색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맞춤형 대시보드를 추출해 준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클래시파이된 스캔 데이터를 플랫폼에 올린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시보드를, 내가 원하는 대시보드를 추출해서 보여준다던가.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익스체인지, 이제 이게 기존에는 데이터를 뭐 A라는 솔루션, 레빗이라는 솔루션에서 만들었을 때 그걸 이기종 솔루션으로 가져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덩어리에 대한 이제 간단한 정보라든가 덩어리에 대한 형상을 볼 수 있는 게 전부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데이터 익스체인지가 돼서 실제로 이기종 솔루션 간의 지오메트리 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많이 발전이 되었고요. 아마 이거는 토목 쪽보다는 건축 쪽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어떤 이기종 솔루션 간 데이터 익스체인지가 되느냐, 그리고 어떤 지오메트리까지 핸들링을 서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확장이 더 많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제한된 시간 안에 저는 사실 좀 많은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제가 그 컨셉 위주로 좀 이렇게 좀 빠르게 없잖아 좀 설명을 드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대전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세션을 마칠까 합니다. AI 활용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할 대전제 조건, AI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플랫폼, 그리고 세 번째는 AI를 구현하기 위한 범위를 정의하고 그 안에 들어간 다양한 요소들을 패턴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데이터는 객체 정보 기반의 빔 에셋 데이터, 그리고 플랫폼은 모든 것들을 다 담는 그릇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플랫폼 당연히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 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 AI의 구현 범위라든지 패턴화할 요소들을 정의하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회사에 앞으로 좀 더 많은 업무 혁신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사님.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플랫폼 위에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학습되는 구조를 마련해야지만 이 제너레이티브 AI가 실무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세션에서는 데이터, 플랫폼, 그다음에 표준화, 패턴화,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죠. 결론적으로 세 가지 키워드만 명확히 정리해 주신다면 그래도 이번 웨비나에서 뭔가 얻어가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세션이죠. 저희 SCK의 이정원 매니저께서 준비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 이정원 매니저입니다. 네, 제가 이번 세션에서 준비한 내용은 대규모 토목공사 BIM CD 활용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는 총 3개를 준비해봤고, 저는 이번 세션에서는 BIM에 대한 작성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각 프로젝트별로, 각 사례별로 BIM 적용을 내재화를 위한 준비사항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BIM을 활용해서 어떻게 업무 변화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생성된 BIM 데이터와 에셋을 활용해서 시공 품질 관리 디지털화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BIM 내재화를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사례는 유럽의 룩셈부르크 국영철도공사 사례로서 CFA 그룹은 인프라 관리 및 건설, 철도 운영을 하는 회사입니다. 룩셈부르크는 2017년 클로즈드 빔을 시작으로 레벨 2, 레벨 3 디지털 트윈을 목표로 해서 BIM을 점차 확산하고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단계까지 적용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BIM 전담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FL 그룹은 BIM 전담 조직을 장표와 같이 구성을 하였고, 프로젝트 지원, 그리고 내부 조직 전반의 BIM 프로세스 확산 및 업무 절차를 표준화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데이터 매니저라는 롤이 있는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데이터 매니저의 담당은 속성 데이터를 관리하고 프로퍼티셋을 표준화하고 에셋 연계 및 관리 프로그레스 개발을 하여 BIM 데이터 안에 있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단계에서
건설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레스를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이 좀 특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네요. 다음은 BIM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CFL 그룹에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모든 직원이 BIM을 이해하고 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BIM 프로세스에 익숙해지도록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CFL 그룹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직원이 BIM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직원이 BIM을 이해할 수 있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교육, 장기 교육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서 모든 직원이 BIM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고, 특히 ACC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BIM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BIM 표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AI 관련해서도 BIM 표준화, 에세타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왔는데, CFL 그룹도 BIM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1-3D 그리고 레빗 두 프로덕트에 걸쳐서 템플릿, 라이브러리, 그리고 코드셋, 프로퍼티셋 같은 데이터들을 표준화하였고, 그 표준화된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는 QA, 품질 관리까지 표준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3D의 경우는 450개 이상의 11-3D 객체를 표준화하였고, 룩셈부르크의 경우 다국어를 사용하는 업무 환경에 따라서 11-3D에 들어가는 PKT 코드 또한 표준화하여서 동일한 품질의 11-3D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레빗의 경우에도 11-3D와 마찬가지로 템플릿, 공유 매개 변수, 패밀리 라이브러리, 그리고 모델에서 만들어지는 뷰, 시트 네이밍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을 하였고 해서 최종 성과품으로 납품이 되는 도면의 표준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레빗의 경우 1500개 이상의 공유 객체 라이브러리가 있었고, 공유 매개 변수를 포함하는 객체 라이브러리를 표준화해서 배포하였고, 템플릿 또한 배포하여서 모든 프로젝트에서 동일 템플릿과 동일한 라이브러리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표준화된 템플릿과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CFL에서 개발한 추가 애드인으로 시트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시트의 번호를 일괄적으로 변경해주고 도면 정보를 자동 관리할 수 있는 시트 검토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최종적으로 납품이 되는 도면 시트의 품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표준화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데이터 교환, 모델 통합 조정의 경우에는 CD 환경에서 활용을 해서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단계의 모든 데이터가 통합이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CFL의 경우에 BIM 전담 조직을 구성하였고 내재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BIM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표준화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CD 플랫폼을 구축하여 모든 BIM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례가 네. 빔 내재화를 하기 위한 초기 내재화를 하기 위한 회사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사례인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빔 내재화를 위한 변화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빔 모델을 만들어 봤고 빔 모델에 대한 검토를 해봤지만 사실 국내에서는 BIM의 모델이 결과적으로 납품을 위한 모델들이어서 이런 이 사례에서 어떤 변화들을 추진했고 이 변화에서 BIM 모델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상파울로 메트로 사례인데 상파울로 메트로의 경우에 신규 노선을 설계하고 건축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노선 연장이 20km가 되는 현장으로서 국내와 유사하게 컨소시움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브라질 또한 2018년을 시작으로 BIM 지침을 발표하고 BIM을 적용을 권고하였고 2028년까지는 BIM 적용을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단계에서 의무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조직 구성입니다. 국내 턴키 조직과 유사한데 시공사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고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 문화 차이 극복과 빔 워크플로우 통합을 위해서 프로젝트 초기부터 CD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19호선이 제가 발표할 19호선의 연장입니다. BIM 적용 범위는 총 20km 연장에 15개의 역사, 그리고 18개의 환기소, 2개의 변전소, 1개의 레일야드, 그리고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총 27,000건 이상의 문서가 발생이 되었고 623개의 통합 모델을 만든 대규모 철도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파울로 메트로에서 BIM 적용을 위해 핵심 변화를 3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입찰 계약 구조의 변화입니다. 대가 기준으로 기존에 저희 국내에서도 제출되는 도면, 문서 등에 따라 설계 대금을 지급했다면 상파울로 메트로의 경우에는 발주처가 지정한 목표를 달성을 했을 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구조는 토목과 시스템 분리 발주가 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통합 설계 패키지로 단위로 나눠서 계약 구조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할 체계인데 기존의 명목만 유지하고 있던 빔 코디네이터 역할을 강화해서 설계사, 그리고 발주처, 그리고 시공사 모두 빔 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수 있게 하였고 그 권한 또한 설계사만큼의 권한을 주어서 빔 코디네이터가 항상 설계 회의 때 참석할 수 있게 어느 정도 강제성을 두고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입찰 계약 구조의 변화인데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 단위로 계약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 도시, 구조 배관 이런 것처럼 발주처가 요구하는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모두 다 달성했을 때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도면이 제출이 되었을 때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빔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주처에서 지정 목표를 달성했을 때 대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업무 방식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보고서 검토 그리고 도면 중심의 검토에서 벗어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부터 모든 관계사들이 CD에 접속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고 3D 모델 데이터 중심의 설계 그리고 3D에서 발행되는 이슈를 어떻게 공통적으로 해결해가는 형태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파울로 메트로에서 말하는 점이 본인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70%의 시간은 이슈를 관리하고 그 이슈를 해결하는 데 사용을 하였고 나머지 30%의 시간은 최종적으로 납품된 모델에서 도면과 그리고 성과품을 추출하는 데 사용이 됐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상파울로 메트로에서 이슈 관리를 위해서 만든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이 대시보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은 이슈의 현황, 보시는 것처럼 미해결, 진행 중, 완료, 종료, 누적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최종 어느 정도의 이슈가 발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이시는 것은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의 이슈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 상태별 진행률도 확인할 수 있고 이슈의 상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대시보드를 활용해서 회의 기간 동안에 이슈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슈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이슈의 경향을 파악해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IC 세션입니다. 보이시는 파란색 선이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생성되는 이슈의 경향입니다. 지금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불구하도 그 상승세가 발행이 되는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상파울로 메트로에서는 핵심 이해자 간의 직접적인 소통의 부재와
설계 분야 간의 단절, 파편화된 소통 구조로 뽑았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파울로 메트로에서는 IC 세션을 주최해서 각 담당자 그리고 분야 간의 물리적인 그리고 조직적인 거리를 근접화해서 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협업 진행 방식은 보이시는 사진처럼 왼쪽에 있는 BIM 룸에서 각 담당 분야별로 본인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슈를 공유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의 사진처럼 BIM 코디네이터 그리고 BIM 코디네이터를 포함한 각 설계 담당자들이 그 이슈를 중심으로 대화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슈를 해결하고 실시간으로 해결하고 이슈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되게 인상적인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가 추구하는 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저만 보더라도 네. 업무에 있었을 때 도면을 가지고 이해 관계자한테만 가서 이 도면에 이게 어떻게 돼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네. 하나의 저 모니터상의 그 모델을 보고 저렇게 디스커션 할 수 있다라는 저런 환경이 돼야지만 정말 제대로 된 그 협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IC 세션 결과인데 보이시는 것처럼 IC 세션 진행 이후에 계속 상향되고 있던 생성되는 이슈의 경향이 바로 이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파울로 메트로에서 BIM 적용에 대한 향후 진행 방향으로는 조직 문화, 기술 확장, 데이터 통합, 검토 자동화, 그리고 AI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그 무엇보다 이 조직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일을 하면서 BIM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기존의 업무 방식을 고수하고 싶은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 안 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파울로 메트로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BIM 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 향후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확장의 경우에서는 공종 분야를 점차 확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공종에 BIM을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통합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AI 진행과 그리고 진행을 위해서 50년치 문서를 통합하는 CDE 도입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검토 자동화는 검토 업무 자동화를 계획하고 있었고 AI는 AI 활용 공사 진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님, 그 빔 내재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고객사들을 이렇게 토목이나 이런 쪽 고객사들을 만나보시면 좀 항상 하시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해외에서도 전면 빔을 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라던가 그리고 CD의 필요성은 알겠는데 그러면 국내에서도 이제 CD를 도입하려고는 하지만 해외에서는 CD를 정말로 잘 활용을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한 좀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해외 전면 BIM의 경우에는 제가 기회가 돼서 그 해외 엔지니어한테 물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였는데 네. 해외 경우에는 전면 BIM을 시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엔지니어분의 답변이 해외 경우에는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와 차이가 나는 점은 그 전면 BIM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처럼 전환빔과 전면빔을 동시에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설계 부서와 BIM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 관계가 우리나라와 좀 많은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함과 거의 동시에 BIM이 진행이 됐고 항상 그런 설계 회의에 BIM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모델 네. 기반으로 그 회의를 네, 진행한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결국 제가 겪었던 것들은 설계가 진행이 되고 BIM은 또 따로 용역사가 그런 도면들을 받아서 BIM 모델은 모델대로 그냥 성과품 납품을 위한 모델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전환 빔으로 된 거였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이 설계 단계에서 활용되는 부분들을 못 봤던 것 같았는데 그 해외 지금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 엔지니어의 대표는 그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설계를 진행한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CD의 활용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강제로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CD 활용에 대해서 스펙인이 돼 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사실 한국 국내의 경우에도 BIM 지침에 보면은 그 업무 협업 환경에 대해서 CD의 적용을 사실 강제화는 하고는 그렇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네. 하지만 뭐 표기는 넘기는 되어 있죠.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발주처에서 납품을 CD로 받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앞 사례와 달리 또 두 번째 상파울로 메트로 사례는 발주처 분들이 만약 이게 들어와 계신다면은 그 시청하셨을 때 레퍼런스로 사례를 보셨을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IC 세션 굉장히 좀 그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례 하나 더 있죠. 네, 진행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BIM CD를 활용해서 시공 품질 관리 디지털화를 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례는 이탈리아의 사이팸이라는 EPC 회사에서 검토를 한 사례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시공 품질 관리 디지털화에 대한 필요성으로 품질 관리 중 생성되는 대량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어려운 점과 그리고 시공 단계의 품질 검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디지털화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네,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게 각 이해자 관계별로 디지털 숙련도가 다르다는 점이 좀 허들이 되어서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이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혼합형과 완전 디지털형으로 접근해서 솔루션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숙련도에 따라서 혼합형, 완전 디지털형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혼합형의 경우에는 가운데 서클 안에 있는 사이팸, 제너럴 컨트랙터가 되겠죠. 그 제너럴 컨트랙터만 CD 환경 안에 있는 거고 나머지 좌측에 있는 서브 컨트랙터, 협력업체가 되겠죠. 협력업체와 그리고 우측에 있는 클라이언트는 CD 외부 공간에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디지털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그리고 컨트랙터, 서브컨 모두 CD 환경에 접속해서 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D를 활용한 품질 관리를 디지털하기 위해서 사이팸의 경우에 오토데스크 컨스트럭션 클라우드에서 닥스 그리고 빌드 그리고 인사이트 제품을 활용하였는데 닥스의 경우에는 파일 리뷰를 활용하였고 빌드에서는 폼, 에셋 리포트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우선 자세한 워크플로우를 설명하기 전에 폼과 에셋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폼의 경우 저도 현장에서 이제 검측서를 양식을 작성을 해봤는데 그 검측서를 디지털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화하는 방식은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리엔지니어링과 우측에 보이시는 스마트 PDF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엔지니어링의 경우 ACC 빌드 구조에 최적화된 형태로 검측 양식을 재구성하는 형태입니다. 스마트 PDF는 전자입력 및 서명이 가능한 디지털 PDF 폼을 양식을 작성하고 빌드에 업로드해 주시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디지털화된 폼을 양식을 활용해서 현장에서는 그 양식을 선택하고 검측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진행은 위해서는 닥스의 리뷰 기능을 활용해서 검토, 승인 이런 절차를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셋은 앞서서도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셋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공 단계에서는 WBS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공사 관리 단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에셋의 목록에는 보시는 것처럼 구조물, 공정별 분류 체계가 있어서 WBS처럼 구조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셋에서는 상태를 지정할 수 있는데 보이시는 예시에 시작 전, 진행 중, 검사 완료, 부적합 발생, 완료 승인처럼 이렇게 에셋의 상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셋의 상태를 설정하게 되면은 초기에 설정한 에셋 상태의 색깔별로 모델이 변환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셋의 상태와 그리고 에셋의 레퍼런스로 폼을 연결해서 그 상태를 맞춰주게 되면은 검측 결과에 따라서 에셋의 색깔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합형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너럴 컨트랙트를 제외한 클라이언트, 커스터머는 CD 외부 환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드에서 서브코넷에서 검측을 진행을 하고 검측 진행 결과를 제너럴 컨트랙트에 전달을 해주게 되면 제너럴 컨트랙터는 그 결과를 디지털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폼 검측 결과에 맞게 에셋 스테이터스를 변경을 해주면 우리가 ACC 상에서 ACC 모델의 컬러가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폼의 검측 결과들은 데이터로 추출이 되어서 대시보드 형태로 나와지게 되고 대시보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QC 결과들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화된 품질 결과들은 ACC의 리포트 기능을 활용해서 익스포트하게 되면은 성과품 최종 결과물로 발주처에 납품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완전 디지털의 경우에는 모든 참여자들이 CD에 있는 환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세팅해 놓은 디지털 폼 양식을 활용해서 서브 컨트랙터도 이제 품질 검토를 수행을 하게 되고 현장 QC를 수행하고 이 결과에 맞게 폼의 스테이터스와 그리고 에셋의 스테이터스가 변경이 되고 변경이 된 스테이터스에 맞게 모델이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이팸에서는 폼의 스테이터스가 변경이 되면 에셋의 스테이터스가 자동으로 변경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럼 앞에와의 차이는 앞에는 이제 PDF로 해갖고 각각의 걸 가지고 한번 ACC에 그걸 변환해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얘는 아예 폼으로 아예 작성을 해서 처음부터 디지털로 해갖고 ACC 플랫폼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는 거로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사가 초기부터 CD 플랫폼 안에서 시공을 진행하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럼 뭐 프로세스가 확 줄면서 굉장히 좀 완전 디지털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네, 시나리오가. 맞습니다. 사실 이 디지털화된 데이터의 가장 좋은 점은 아까 상파울로 메트로의 이슈처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품질 관리에 대한 사항들을 지금처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 효과로는 시공 완료 후에 성과품 납품 준비하는 기간까지 30% 절감 시간 세이브를 30% 할 수 있다고 예측을 했었고 진척률 측정 및 비용 청구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모든 해외 사례에 대한 발표는 마쳤고 제가 이 발표 준비를 위해서 여러 사례들을 검토했었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제가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해외 사례의 공통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매니저님 그 결론 말씀하시기 전에 좀 또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어떻게 그럼 이렇게 현장에서 이거를 잘 쓰게끔 만들 수 있느냐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경험을 좀 해보신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3D 모델을 처음 접했던 게 제가 해외 현장에 있을 때 우연치 않게 3D 모델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첫 현장이었는데 네. 2D 도면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네. 3D 모델을 봤을 때 너무 한눈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그 3D 모델을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딱 네, 볼 수가 맞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모델을 제가 계속 볼 수 있었고 그 모델을 보므로써 제가 시공 현장에서 오류를 줄일 수 있었던 점이 저한테 좀 인상이 깊었던 기억이 있어서 저희 국내도 그렇게 시공 현장에서 굉장히 쉽게 모델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사단에서 그런 교육 과정이라든지 그 파일럿 프로젝트를 지정을 해서
목적성 있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현장에 전파되면은 현장에서도 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모델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현장에서 정말 잘 활용되고 있느냐라는 그거를 보면은 약간 퀘스천이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좀 그 고객분들 만나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제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실 내재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본사든 현장이든 엔지니어분들이 직접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열어서 보시고 검토하시고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BIM을 쓰면 어떤 것들이 좋은지는 자연스럽게 다들 알게 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지금 많이 도와드리고 그 내재화를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실 수 있게끔 좀 올해도 이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통해서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결론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외 BIM 적용 사례의 공통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BIM 적용, 자동화, 표준화, 업무 협업 방식, BIM 인포메이션, BIM 적용 단계에 대해서 공통점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BIM 적용이 저희도 의무화되었지만 권고되는 수준이고, 그리고 자동화의 경우 대부분 다이나모를 활용하는 수준이었고, 표준화를 진행한다기보다 프로젝트 단위로 그냥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협업 방식은 CD를 활용한다기보다는 회사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든지 카톡을 활용해서 데이터들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았었고, BIM 인포메이션의 경우에는 설계 시공 단계의 프로젝트 인포메이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BIM 적용은 설계 시공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해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는 BIM 적용이 점차 의무화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의 경우는 다이나모 스크립트를 넘어서서 기관 그리고 기업별로 본인들 회사에 맞는 에드인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 생성뿐만 아니라 품질 검토 관리에 대한 에드인들도 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의 경우 템플릿 라이브러리들을 각 사의 목적에 맞게 구축을 해서 배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협업 방식은 모든 사례에서 CD 플랫폼을 활용해서 모든 관계자들이 원 플랫폼에서 동일한 데이터로 검토를 해서 이슈를 발행하고 그 이슈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3D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BIM 인포메이션의 경우 에셋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을 어떻게 에셋화해서 그 에셋화된 모델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폼을 연결하고 스케줄을 연결해서 그 각 에셋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되고 있었고, 설계 시공 단계에 추적된 정보들을 유지관리 단계에 활용하기 위해서 유지관리 단계에 필요한 에셋 정보들도 상당히 많이 입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BIM은 유지관리 단계까지 무조건 적용을 하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정보들을 활용해서 결국 본인들의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 플랫폼 서비스 안에 ARA를 집어넣어서 업무 혁신을 가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의 흐름 자체가 앞에서 AI를 다루고 뒤에서는 이제 해외 빔 적용 사례 갖고 빔 내재화나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론적으로는 다 표준화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얘기, 플랫폼에 대한 얘기 다 이어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사례 모두 이제 BIM을 단순한 모델링을 넘어서 실제 프로젝트의 그 데이터와 플랫폼을 운용을 핵심 인프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세 가지 사례가 모두 글로벌 사례들이긴 하지만 국내 토목 분야에서도 충분히 디지털 전환 방향에 좋은 부분을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정 과장님도 그럼 여기까지가 준비하신 내용 전부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두 분께 좀 질문을 하나씩 드려보려고 합니다. AI에 대한 세션과 이제 두 분이 각각 열심히 준비하신 세션이 있으셨는데 그 세션을 준비하시면서 이런 메시지를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꼭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최종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대전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그리고 플랫폼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의
데이터의 빔데이터의 객체, 이 객체에 들어가 있는 객체 정보들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많은 콘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데이터 플랫폼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원 매니저님요? 저도 일단 플랫폼이 가장 많이 생각나고 네. 그냥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사실 빔 데이터들이요. 네. 그래서 그 빔 데이터들을 좀 현장에서 설계해서 활용을 해서 좀 업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두 분의 발표를 계속 듣다 보니까 AI는 어느 날 갑자기 도입되는 기술이 아니라 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쌓인 플랫폼 위에서 이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이 되게 딱 와닿고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발표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 프로젝트 각자의 그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인사이트와 그다음에 새로운 시각을 드렸기를 바라보면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BIM에서 AI까지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